네, 먼저 이 기상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데 먼저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지금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떤지 또 얼마나 비가 더 올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내영 캐스터, 지금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가 더 옵니까? 네, 현재 정체전선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과 일부 강원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로는 최고 120mm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라 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랑천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동부 간선도로 또 강변북로 일부가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퇴근길도 교통 대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부지방 또 강원도에는 이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남쪽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반도 그렇게 넓지 않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다른 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을 기해서 경북 내륙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고요.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를 확대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내륙으로 소나기 구름도 지나면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중부로 지나는 이 강한 장맛비는 이번 주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30도 넘는 폭염이 기승이겠고요. 다음 주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MBN 정혜은입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폭우,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강풍까지 좀 불었죠.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기온 현상, 기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이례적인 장마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각종 비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 강풍 피해 또 폭염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 소방 안전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이럴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은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함은구입니다. 예, 먼저요. 이렇게 집중 게릴라성, 그것도 특히 밤이나 새벽에 쏟아지는 야행성 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남쪽 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밤에 유독 이제 물폭탄이라고 일컬은 만큼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낮보다 밤에 더 강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 상층에 이제 찬 공기 사이로 이제 수증기 통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예. 이곳에서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 축천상이 발생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많은 어떤 상승 기류와 함께 물폭탄이 발생한다. 이런 학설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의 영향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남서풍이 불면서 이제 수증기를 같이 몰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는 지표면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난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밤이 되면 이 비열 때문에 예. 지표가 빠르게 냉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난류 현상도 잦아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남서풍이 수증기와 함께 빠르게 유입되는, 그래서 이제 밤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급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것도 밤이나 새벽에 쏟아지니까 이 비 피해를 좀 대비를 잘 못하겠어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침수 사태가 잇따르기도 하고요. 도로가 침수되기도 네네. 하고 또 이 모든 도로가 교통 통제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지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호우라는 형태로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적인 이제 장대비가 내리면 사실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배수 시설들이 내린 우수를 모두 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저지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하차도 그리고 이제 뭐 한강변 뭐 중랑천변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천변에 이제 배우 습지 이런 곳은 거의 그 침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호우가 많이 내리는 이럴 때는 이제 저지대에 주차를 하시거나 운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더욱이 그 과거에 이제 부산 지하차도 차량 사고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르게 침수가 되고요. 실제로 지하차도 밖에서는 차도 내에 이제 물이 차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런 지하차도라든가 저주대 이런 부분은 운행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낮은 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이 지하도로로 지나가야 되는 차량들 각별히 유의해서 퇴근길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들과의 활발한 다자 외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일부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強化のためにも、我が国自身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윤기철 변호사님, 사실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큰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도 관심이었는데 어제 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운데 위치했고 이제 양 옆으로 한일 정상들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껄끄러운 한일 관계를 중재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한일 관계도 그렇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상대로 한 이 한미일 간의 연합 공동체가 좀 더 공고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고요. 예.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긴 해요.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좀 더 가깝게 앉았다. 그러니까 미국을 연결고리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한미일 공조가 시작이 되는 거라서. 예. 또한 이제 중국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좀 다릅니다. 예. 이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했고 약간 그 미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책을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사이에 약간의 공조가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데 대북관이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탈피해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예. 한미일 간의 대북을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은 같아요. 따라서 공조의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조의 대상인 북핵 억지력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미국 입장은 상당히 애매한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가 이번 확인이 됐다. 예. 따라서 그 관계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실무진이 논의를 하겠지만 양국의 수상과 대통령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자리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납부 거부 문제는 제기했지만 그것은 예. 이제 내달 있을 참여 선거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 예. 관계 개선을 확인하는 자리 정도로 큰 의미가 있었다. 뭐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입장이 다 같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이후에 실무진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될 것인지 예.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강경하다고 해야겠죠. 예. 아주 센 압박 조치를 취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속에서 그래도 북한과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연한 스탠스를 좀 취했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의 스탠스도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미국과 일본도 강인데 이제 우리 한국, 남한의 한국 정부도 강으로 가겠다라 해서 강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이 백기를 들 것인가?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7차 핵실험이라든지 또 고강도 미사일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나설 것인가? 김종욱 행정관께서 이 북한 전문가 아니신가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나올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강대강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예.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 그 나토 정상회담 연설에서 특정 지역의 동맹만으로는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 안보 위기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위기가 될 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나토와 그다음에 쿼드 플러스라고 얘기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안보 협력 이 두 가지가 소위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겠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소위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부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한미일이 공조하게 되면 반대로 북중러가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게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일 거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나토가 독립 전략을 추구하면서부터 소위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포위와 압박은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소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충돌 지점이 어디냐? 대만하고 북한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소위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갔을 때 소위 해결의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까지 완충 지역은 솔직히 중국이 많이 했어요. 북핵 문제 관련해서. 근데 중국도 만약에 돌아섰을 때 완충 지역이 없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 예. 뚫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극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했던 문재인 정부. 그러나 외교적 성과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모습으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총리가 모두 모여서 사진을 찍었죠. 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단체 사진에 하나의 흠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었던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이게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이거든요. 자, 이 다른 정상들은 다 눈을 뜨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눈 감은 사진이 나토의 공식 홈페이지에 실리니 국내에서는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이 다른 정상 쪽으로 가면서 노룩 악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대통령의 이런 눈 감은 모습은 또 윤 대통령을 약간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할 일인가요? 비난하고 힐난한 일은 아니지만 나토의 예.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 이런 사진을 고를 때 한국 대통령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무자의 단순 실수 예,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무자라 하더라도 예. 어떤 실무자가 어떤 전 단체의 어떤 기관의 한 소속원으로서의 예.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이 결여되어 있거나 단순 실수 있습니다만은 예.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VIP부터 눈을 뜨고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얼굴을 제일 먼저 떴는지 안 떴는지 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연한 실수로 느껴집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아마 우리 정부 측에서 예. 사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눈을 뜨고 또 뭐 확인해 본 결과 뭐 동영상 같은데 눈을 뜨고 계셨다고 하니까 예. 또 눈을 감고 계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서서 주무시는 건 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필 그 장면이 잡혔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 찍었다 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일 때가 있죠. 그때 딱 찍히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토 측에 좀 서운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의전팀 또는 외교부 관리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 빨리 찾아내서 수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뭔가 좀 나사가 풀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뭐 혹시 더 코멘트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좀 외교부 당국자들 또 의전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야 되는 건가요? 나토 홈페이지 뭐 사실 많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큰 충격파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다른 정상들은 모두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정상만 지금 눈 감은 모습이 클로즈업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바꿔야 하고 사실 나토 측에서는 뭐 저희가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터이고 그렇지만 저희 공식 초청으로 간 행사에서 예. 저렇게 우리 사진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격을 굉장히 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를 해서 당장 바꾸도록 하는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행보 모습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대통령 취임 50일을 넘긴 상황에서 브리핑이 좀 있었습니다. 이 최상목 경제수석의 얘기를 좀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출 기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외교 정책, 경제 정책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을 하나 좀 짚고 지지율 얘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의 무역 의존도, 수출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나토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 약간은 긴장 관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과연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중국을 자극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 나토에 간 것은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거대한 축에 예. 우리도 발을 담그라는 미국의 어떤 유인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놓은 메시지도 바로 중국에 대해서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국 정책에 대해서 예. 과거와는 약간 다른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과거에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만약에 우리 국익이 훼손된다면 경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해서 밀착 관계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더욱더 시장 다변화를 할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중국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받아온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 중국을 고립하려는 여러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과거와는 달리 해야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은 중국이 경제가 세니까 너희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꼼짝 못할 거야. 이런 시각은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이번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50일 만에 첫 다자 외교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내치 부분,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아니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외국
을 순방하거나 아니면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잘한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외교 부분만을 제외해 놓고 국내 상황만 놓고 볼 경우에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부정응답이 올라가고 있고 긍정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평가도 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그대로 지켜보기에는 그냥 뭐 일일비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통상적 논평을 내놓기에는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은 아마 나중에 지지율에 반영이 돼서 조금 플러스 효과를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해 놓고 보면은 사실 국내 통치 부분만 놓고 보면은 부정적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 자체의 그 폭이 긍정 지지율이 50%를 잠깐 상회했다가 떨어지고 바로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화면에 나옵니다. 정부 출범 50일인데 어쨌든 역대 정부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지지율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취임 초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보통 60, 정치환- 70은 나와야 되잖아요. 정치 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예. 이제 상당히 국민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따라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행보를 계속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징표로 보이고 예. 어쨌든 대통령 당선 때 있었던 지지율이 48.5%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것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저것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예. 물론 가장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은 이제 경제적 요인이 크죠. 사실은 이제 물가가 제일 커 보이고 예. 주가도 하락되는 상황이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뭐 상당히 모든 경제적 지표가 다 안 좋아요. 이런 예. 상황에서 지지율이 높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로 보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여당 내부의 또 시끄러운 부분도 이 지지율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인사 문제도 지금 계류 중인 인사가 있단 말이죠. 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경우에 매일 하나씩 안 좋은 부분들이 뉴스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얼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피면 안 되지만 예. 어쨌든 당선 때 지지율보다 낮아졌다는 부분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 잠시만요.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적 응답은요, 바로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기용한다, 인사 문제겠죠. 그리고 대통령 통치자로서의 경험, 리더십 경험과 능력의 부족, 정책 비전의 부족, 통합 협치 노력의 부족이 부정응답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듣고요, 다른 분들의 이유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상황을 보면은 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긴장해야 된다. 예, 어저께 어느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고 같으면 지금 지지도가 45%밖에 되질 않고 예. 부정적인 게 50%가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부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태가 나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느냐? 이거에 대한 진단을 갖다가 빨리 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갖다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없고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뭐 금가옥조는 아닙니다. 뭐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도 아닐 것이고요. 다만 당내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는 기류가 읽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면 때문에 이런 부정응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선 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진영 분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합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김용준 의원, 뭐 아까 이제 부정적 요인들을 쭉 봤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찬가지로 독선적 그 부분이 제일 부정적 응답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정권 초에 윤석열 당선자 그 대통령님만큼의 지지율이 낮은 적은 있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높았죠. 문제는 부정평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율이 낮은 적은 있었지만 부정평가율은 20대였어요. 예. 지금 문제는 부정평가율이 40% 됐다는 것은 아까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양진영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는 사실 어떤 인수위에서 정확하게 우리 110대 과제를 폈습니다만은 예. 지금 김종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경제 문제나 어떤 정치적 문제를 진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 하는 핵심 전략이 보이지 않고 예. 너무 평면적인 진단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뚜렷하게 눈여겨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왜? 실제로 경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제일 앞에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예,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경찰국 이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가?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통령실하고 연결도 안 돼 있고 자기네들끼리 벌써 힘겨루기 싸우게 하고 있다. 예. 또 나토를 가는 방식도 얼마나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예. 서방에 있는 서쪽에 있는 북대서양 지역의 군사 동맹 회의체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예.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는 별로다 저거 왜 지금 우리 국민 급한데 나토 회의를 가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전략과 또 대통령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국민에 대한 어떤 소개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정응답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독선 그 부분이었지만 사실 또 긍정응답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결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한쪽 진영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비치지만 다른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력이 있다는 것은 꼭 독단과 독선,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내지는 리더십보다는 이제 진영 논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온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은 적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박빙으로 대선 승부가 이루어졌을 때 보면 사실 뭐 거의 뭐 이재명 당시 후보도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그 상당히 실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많은 득표를 했는 걸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굉장히 분열이 돼 있다. 그만큼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방식이 아직도 계속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김종인 위원장 얘기처럼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가장 화두는 사실 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였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뭐 2,000원이 넘어서고 점심값이 뭐 10,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풀어줄 건가? 빨리 어떤 우리의 희망들을 심어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보이는 것은 아까 김영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인사, 경찰 인사, 국기문란 뭐 이런 쪽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책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으로 좀 더 국민 눈높이에서 내려서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정권 초반에 했던 적폐청산 이런 힘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보인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한 발짝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저는 이런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민생과 경제로 조금 화두를 과감하게 좀 옮겨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도 연일 언론에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정상 영부인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요. 또 좋은 문화적 또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면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메시지이고 정치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다른 영부인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네. 꿀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거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네, 뭐 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 예,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 일부 부정적 시선을 가진 분들이 보면은 뭐 영부인이 외국 가가지고 또 스페인 가가지고 관광하고 외회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정상과 다르게 영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전시 또는 이제 생활 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대단히 좀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기자님, 좀 박지원 전 원장의 말대로 우리 영부인이 꿀리지는 않는 것 같죠? 예. 근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 정치에 다시 복귀하시더니 신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 언론에 많이 나오고 계세요. 저희도 불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볼 때 안 건드는 것이 건드시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션이 있어서 활동들을 다 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로 저 외교나 정치적인 부분들 내용보다는 뭐 친선, 그러니까 양국 간의 친선, 그다음에 뭐 문화, 인권, 젠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딱딱하고 외교는 딱딱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배우자들이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문화를 갖다 향유하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큰 뭐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예. 박지원 전 원장님처럼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무난하게 배우자 외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돌아와서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조용한 내조를 안 하고 공개적인 행보를 한다면 거기에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설명은 없으시고 외교적인 행보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깨진 거죠. 예.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건 깨진 거고 제2부속실만 지키고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잘 해놓고 돌아와서 제가 보기엔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돌아오신 다음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바뀔 필요가 있다. 좀 그래야 앞으로도 밖에 나갔을 때 박지원 전 원장님의 말씀처럼 오 잘하시네? 라는 얘기를 더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질 바이든 미 대통령 영부인과 두 김건희 여사가 나눴던 대화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가면은 많은 조언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과 의지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 혼자 나홀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의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수행하는 누군가가 필요할 것이고 뭐 이 정상 그 옷차림 맡아 어떤 방문하는 곳까지 자 누군가 옆에서 항상 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곧 뭐겠습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김건희 여사가 혼자 의상을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결정할 수 없고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부속실에 있는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관들 중에 몇 명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별도 조직을 이부속실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은 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러나 저러나 비판하고 싶은 분들은 또 비판할 거고요. 만들어도 비판. 만들어도 비판. 안 만들어도 비판. 그러니까 저는 약속한 대로 제2부속실은
아니 없애나 인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조직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에서 여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인력을 늘려라 말아라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국가조직을 만들어라. 이전에는 좀 행정을 좀 작게 하라 이러더니 왜 이걸 또 만들려고 하는 건지. 청와대도 작은 데로 집을 옮기겠다 그래도 비판을 하고. 예.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단 박수 쳐주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평가하면 된다고 보고 예. 이게 다자외교에 처음 나간 거잖아. 첫 해외 순방이 예. 다자외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대 정상이 만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잘 했다고 보고 더군다나 태극기 달고 간 것은 저는 뺐지. 되게 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그 김건희 여사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밑에 글쎄요. 예. 센스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여러 사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왔구나라고 예. 인식할 수 있는 단초를 주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센스 있다고 보고 조용한 배우자 내조라는 것이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조용하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저렇게 배우자 세션에 가는 것은 일단 내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관점에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록색 이게 뭐라 그럽니까? 원피스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뭐라 그럽니까? 치마인데 약간 이제 주름이 있는 이거는 센스 있는 거예요? 내 태극기 단 것만큼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되던데요. 그거는 저는 좀 어색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 이제 다른 많은 패션도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패션은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첫 외교 무대를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실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돌아와서 조금 더 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의 이 거취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등을 돌렸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준석 대표의 당 비서실장인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윤심이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예. 오늘 혹시 또 접촉을 하시나요? 오늘 만나실 계획이나요? 오늘은 딱히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 이준석 대표께서 가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 있었죠. 사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으로 문 걸어 잠그고 엄청난 비토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의원도 아마 초선을 대표해서 그런 그 입장이셨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을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가교 역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브릿지 다리가 이게 끊어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가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도 조금 그렇게 뭐 경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도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그 협의나 뭐 얘기 말씀하신 게 있는지. 개인적인 걸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박성민 실장의 사의 부분은 개인의 문제니까 그걸 뭐 당내 갈등으로 함께 이렇게 묶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의 전격 사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뭐 차근차근 풀어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에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좀 맡아주세요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갈 때 같이 동행까지 했을 정도로 자신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분에게 OX로 한번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실장의 전격 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마저 이준석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O. 그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그거는 너무 과잉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X 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의 사퇴는 윤 대통령의 이준석 거리두기다. 맞으면 X, 아니면 X, 맞으면 O. 거리두기가 아니다가 2분, 거리두기가 맞다가 2분, 2대2로 생겼네요. 자, 그러면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은 친윤계가 맞습니까? 그거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일단 친윤계로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이 대통령과 인연이 좀 오래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구청장 할 때 아마 그 대구에 온 대통령과 인연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대위에서도 조직본부를 맡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번 비서실장을 사퇴한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사퇴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받는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냐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본인의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좀 이제 윤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당대표의 지도력이 사실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의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나이를 떠나서 당대표로서의 지도력은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나 노력이 안 보여요. 오히려 갈등 정서를 계속 늘리고 이것은 뭐 편가르기 하고 이런 부분은 글쎄요.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전 보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도력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 당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럼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핵심 측근인 자신, 비서실장인 박성민 의원에게조차 뭐 솔직히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퇴한 이유로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박 비서실장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고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인 이런 어떤 결제 개선이나 루트를 통하지 않는 이런 당대표의 업무 수행도 좀 있다.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들 그걸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예. 물론 그럴 만한 사안인지는 당대표가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밑에서 당대표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임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라고 보셨으면 결정적으로 이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임을 가져온 원인 제공자는 이준석 대표입니까? 아니면 친윤계입니까? 이준석 대표죠. 왜냐하면 저는 사임의 결정적인 사태나 상황은 뭐라고 보냐면 대통령실과의 진실 게임이었어요. 예. 이 뭐 연락을 했냐 만났냐 안 만났냐 갖고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진실 게임을 한다는 상황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그걸 조율도 못하고 본인이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갈 때까지 갔구나 상황이. 이렇다면 본인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비서실장으로서. 한편으로 보면 당대표를 잘못 모신 거고 한편으로 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대통령과의 싸움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당대표가. 그러면 주변의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의 지도력이라는 게 과연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힘이 있나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 입장에서도 저도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여당이라는 것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한 노력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친윤계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은 아니다. 사태가. 그렇게 보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윤 대통령 스타일상 당대표 비서실장한테까지 전화해서 너 거기 그만둬.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친윤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직접 전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예.
저는 박성민 의원이 멋모르고 맡은 거죠.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를 의미 있게 보고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걸 곧이곧대로 들어서 비서실장 되어서 보니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뜨거라 싶어서 도망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윤 대통령 자체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는 정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예 관심이 없다. 네. 그런 정도이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당내에서 이미 친윤, 윤핵관들이 알아서 정리하든지 말든지. 심지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당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눈치도 못 챈다면 정치하지 마 그런 스타일이지 전화 걸어서 거기 나와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대화 상대로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거리가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입당을 본인이 있을 때 했니 없을 때 했니 또 울산에서 만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부터 이미 내가 후보니까 참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이제 대통령 되셨잖아요. 굳이 더 이상 이준석 대표와 말 섞기도 싫다라는 정도고 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런 정도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센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욱 우리 행정관께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뭡니까? 예, 의중이 담기지 않으면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중에 없는데 알아서 친윤들이 움직였다라고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기사들만 보더라도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앞으로 만남을 요청할 경우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줄 것. 이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가 흘러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당대표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을 빌려서 공개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민들레 공동가사인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가 한 얘기가 있어요. 누적적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대표 보고 정리하라는 얘기 같아요. 예. 거기다가 배현진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이 만들었더니 사조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이 사퇴하기 전에 전 적어도 소위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준석 당대표에게 최후 통첩이 갔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당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월 7일 이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오더가 갔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이준석 당대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이 상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이 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을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저는 친윤이 맹공을 펼친 건데요. 그렇다면 전 여기에는 적어도 윤 대통령의 의중들을 반영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의중을 반영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일련의 상황 자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에 대한 의중과 앞으로 당의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흐름으로서 저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심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심의 반영. 그래서 친윤계의 맹공 속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 최 의원께서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영선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 곳에 나와 소통을 할 가교 역할을 할 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박성민 의원을 보낸 것이라고 모두가 해석을 하죠. 총리 비서실장도 지금 윤 대통령과 잘 아는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검사가 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덕수 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과는 그러니까 한덕수 전혀 상의도 총리가 없이 발탁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 기용할 사람이 없으니 대통령께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럼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내도 좋겠습니까? 그걸 3번이나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예, 그만큼 대통령께서 그러면 총리실에도 나하고 가교가 될 만한 사람을 보내서 총리하고 내가 소통을 충분히 해서 예.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박성민 의원이나 박성근 지금 총리 비서실장이나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기분 나빠. 이렇게 그만 못 두는 거죠. 대통령이 보냈으면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보거나 직접적으로 사인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잘 알만한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표를 쓸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고 이거 대통령이 보낸 자리를 사표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든 박성민 의원이 읽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입장에서 아마 사표를 쓰고 가교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의중을 굉장히 심각하게 읽어야 된다. 지금 아까도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모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대표께서 당무를 제대로 장악해서 당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가 지금 이 시기를 좀 엄중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큰 그 여파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읽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이 사퇴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2분, 아니다라는 의견이 2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이어가야 할까요? 박지원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친윤계였던 박성민 실장의 사의 표명은 이준석 대표한테 알아서 그만두시라라는 어떤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세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 당신이 알아서 해라.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 모르죠. 저는 간둔다고 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결정해 줘야죠.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지원 전 국정원장의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사퇴하시고 알아서 거치 결정해라는 권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밀리기 전에 사퇴할 거라고 가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김현정 앵커가 박지원 전 원장에게 질문한 것처럼 절대 스스로 먼저 관둘 것 같지는 않은데 박지원 전 원장은 관두는 게 낫다. 윤리위 개최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달 7일이죠. 7월 7일 윤리위 전에 관두는 게 낫고 또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4분 가운데 혹시 이준석 당대표랑 좀 친하신 분 또는 이준석 대표를 많이 연구해서 행보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스스로 관둘까요? 아니면 끝까지 윤리까지 거쳐서 끝까지 남은 임기 1년을 다 마저 채울까요? 이거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분 다 친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없는 거니까 차례차례 짧게 듣겠습니다. 고 할까요? 스톱할까요? 당대표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은 그만두지 않지만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만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에 자의에서 타의에서? 자의죠. 자의에서. 그러니까 자의인데 외부적 이유 때문에 자의가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는 저는 뭐 경고 이상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윤리위 결정 플러스 수사 전개가 빨라진다 그러면 저는 6월 이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아까 지도력 문제도 있지만 지도력은 어쨌든 본인이 회복해 나가면 돼요. 뭐 의원들 찾아다니면 다 만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싸움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도력을 그건 올리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 환경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계속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계속 당 대표를 끝까지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의 진척, 지금 이제 김소연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실체적인 부분으로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변수를 제외시켜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당 대표로 와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하는 SNS에 글을 남겼어요. 이 얘기 뭐냐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본인은 고할 것 같아요. 본인은 고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윤리위에서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윤리위에서 제가 볼 땐 이번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알선 수재나 증거인멸 교사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윤리를 통해서 압박을 할 거라고 보고요. 본인은 고하지만 윤리 차원에서 아마 행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늘 TK를 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갔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TK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 여기서 표를 얻으면 내가 당대표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이 사람들이 날 구해줄 것이다.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여기에서 내가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확인하면 내가 충분히 아무리 윤리위원회에서 뭐 경고를 때리든 뭐를 하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TK를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텃밭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TK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는 것을 TK가 바라겠습니다. 예. 영남 표심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영남 표심이 먼저 버릴 것이다. 결국 그곳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급감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아마 다음 달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정도가 나오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자의에 의해서 내려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결국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물러날 걸로 보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이 있군요. 자,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윤리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한 차례 연기가 됐던 윤리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2013년에 성접대를 제공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날 이준석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모실 방법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두 명을 거론하며 힘써보겠다, 도와주겠다 해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폭로 내고 조금 더 시계와 관련된 얘기도 좀 가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청와대 시계를 좀 구할 방법이 없냐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갖고 와서 자신에게 줬다라고 이 변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고 자신은 박근혜 키즈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친한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만나게 해줄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시계를 구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은 무엇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변호사님, 이쪽 김성진 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호인의 주장만 들어보면. 그런 정황 증거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것은 아마 알선수재죄로 이준석 대표가 처벌받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전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내가 알선수재 저 성상납과 관련돼서는 관여되지 않았는데 내가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수재죄가 만약에 거기서 죄로 처벌받는 점을 떠나서 이 대표가 저기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됐다는 것들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럼 이제 증거인멸 교사죄와 관련돼서 처벌될 여지가 있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있고 따라서 저는 알선수재죄보다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저것보다는 이게 더 있는 것이죠. 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두 죄를 놓고 보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제로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는 살아있을 수 있다. 저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 윤리위원회가 대법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심제도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 결정 날 거야? 이런 분위기면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당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부분은 사실은 각하됐어요. 지난 12월에. 예. 그러니까 저게 계류 중인 건 아니지만 양정과 그러니까
어떤 징계의 양정, 예. 양형이라고 하죠. 이 양형에 관련돼서는 저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저것도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윤리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7월 7일 날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서 소명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결정을 위한 회의를 할 겁니다. 결정을 할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준석 대표가 관여됐다는 증거인멸 교사에 관여됐다는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경고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형사 절차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징계윤리위원회는 사실은 약간의 정치적인 그 어떤 상황과 연계가 되지만 형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형사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앞으로의 진로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성접대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변호인 측,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 측. 진실은 무엇일까? 양측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뭐 자료를 이렇게 한 움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그 장의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 장의사와 김의사가 만든 투자 지출 내역 또는 범죄 일람표 또는 피해 목록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로 첨부가 된 게 그대로 판결문에 이제 입력이 돼서 지금 가세현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마치 이준석은 사기 피의자의 진술이라든지 또는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결문에서 인정이 됐다 또는 법원에서 사실 인정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준석은 적당히 신지혜나 진중권과 토론하는 수준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정말 체포영장 나갈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김성진 대표가 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도 좀 그런 경찰 측 요청을 받으신 건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저는 해당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 게, 어제 해당 인물의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시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계의 그 제작 시점이라는 걸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제 다 이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7월 7일은 다가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돌아가는 주변 환경은 매우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제가 뉴스와이드 앵커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자,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FBI를 방문했고요. 또 연방 법무부도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좀 바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일전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듣고요. 좀 짧게 이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자주 있었고요.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거고, 요새 일하는 게 다 폰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안 계신데 굳이 꼭 FBI 방문 때문에 이번에 꼭 오신 겁니까?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인데요.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하고 제가 여기 오는 거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한국을 떠날 때 출국장에도 기자들이 나갔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현지 특파원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항에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도 자리를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이 여기 와도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요? 예,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은 한국을 지켜야 됩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소통령입니까? 이런 게 숨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과잉 해석했나요? 왜 한 장관이 잘 받아친 것 같아요. 저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원래 법무장관이 서열 몇이죠? 한 6, 7위 정도 되나요? 국무총리가 있고 경제부총리 있고 사회부총리 있고. 생각보다 낮죠. 낮죠. 네, 생각보다 대통령이 낮고. 뭐 해외에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해외 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만약에 이상하게 했으면 또 큰 뉴스거리가 될 뻔했어요. 근데 사실 저 질문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어쨌든 FBI 견학 같다는 것은 혹시나 중수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진다면 그 소관부처가 법무부여야 된다라는 예. 그런 어떤 그 논리나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수집하러 갔을 수도 있고 해서 업무차 갔다는 것이 맞아 보이고 글쎄요 소통령의 정치행보 이러니까 오히려 소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것 같기도 해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170석의 민주당, 야당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당내에서는 읽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읽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뭐 법무부 장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요. 예. 분명히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예.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기간이 아직 몇 개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더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 또 지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검증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FBI 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도 조금 더 반성해야 될 게 국회를 열어놔야 되고요. 국회가 안 열려 있으니까 장관들이 마음대로 외국을 가도 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장관이 외국에 나서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도 과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출국하는 출국장에서 기자들에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왜 통상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앞으로의 행보는 어디까지 더 넓어질 것인가?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 부분은 내일 또 짚겠습니다.